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6주차 1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그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봤죠. 이번에는 남은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 독점적 경쟁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시장 두 가지 봤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지만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또 한 가지 독점 시장이 있지만 독점은 그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독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그 커맨딩 하이츠 같은 경우에 일부 독점이 남아 있고 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독점이 되려면은 뭐요? 대체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독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장 형태는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이제 그 소규모 업종들,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독점적 경쟁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의 주요 업종, 그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대부분 다 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 형태가 독점적 경쟁과 과점인데 이번 시간에 독점적 경쟁 그리고 과점 시장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독점적 경쟁 기업은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가격과 생산량. 독점적 경쟁도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갖다 가져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빼고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은 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죠. 그래서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인데 참 복잡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데 그 경쟁 자체가 워낙 치열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점 시장 전체를 설명하는 모형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 경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봤죠. 하나의 모형 가지고 봤죠. 독점의 경우에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해 가지고 독점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해가지고 가격과 산출량 결정하는 원리를 갖다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물론 이제 독점적 경쟁에는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점 시장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모형을 단일의 모형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모형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일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역시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한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은. 그래서 원래 과점 시장을 설명할 때 그 게임 이론 가지고 설명하는데 뭐 게임 이론까지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보긴 봐야 되는데 1기호시에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 보겠습니다. 영어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는 거죠. 모노폴리스틱이니까 독점 시장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컴피티션이니까 경쟁 시장의 성격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시장을 구분할 때 네 가지로 기준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으냐 적으냐, 또 두 번째는 상품이 동질적인가 아닌가 하는 거, 세 번째로 진입의 자유, 이걸 가지고 구분했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일단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성격이 뭐냐 이거죠.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자유로워요. 왜 그래요?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니까. 기왕에도 다수의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점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은 바로 독점 시장의 성격인데 그게 뭐냐 하면 상품이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품이 이질성이 있다.
흔히 그 이질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제품을 차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제품들을 갖다 만들기 때문에 이질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예로 많이 드는 게 여기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만만하게 들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음식점이에요.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식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중국집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음식점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자, 이날에 후문에만 해도 벌써 중국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집마다 음식 맛이 똑같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음식 맛이 다르다는 거. 음식 맛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집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 그러면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독점 시장의 성격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점.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음식점입니다. 여기 뭐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예컨대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휘발유, 똑같은 경유를 넣지만 하다못해 뭐 차에 있는 뭐 쓰레기도 치워준다든가 아니면 또 앞에 와이퍼 한 번 더 닦아준다든가 뭐 이런 서비스가 달라요. 자, 이발소, 미용실 서비스 약간씩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죠. 또 어디 가면 커트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이질성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뭐 미용실이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2만 원 받는데 우리 혼자 5만 원 받는다. 갈까요? 안 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가 대부분 다 독점적 경쟁에 해당합니다. 원래 우리가 시장에 대한 연구 중에서 제일 늦게 연구가 이루어진 시장이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연구로서 제일 먼저 나온 게 1938년에 하버드 대학의 박사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에드워드 체인벌린, 그 체인벌린이라는 학자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시장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이라든가 원리를 갖다가 체계화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에드워드 체인벌린.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여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빈슨이라고 해서 조앤 로빈슨,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입니다. 조앤 로빈슨에 의해서도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하게 되면 에드워드 체인벌린과 조앤 로빈슨 두 명이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중요한 특징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질적입니다. 제품이 이질적이에요. 차별화합니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독점 시장의 성격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급자가 아주 많잖아요. 공급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 이건 바로 경쟁 시장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의 성격과 경쟁 시장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 시장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공급자가 많고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제 독점 시장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몇 가지 특징들 한번 이제 정리하고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가격과 생산량 결정하는 것은 독점 시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인데, 지금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데 그 다수의 공급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각기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는 말, 이 말은 뭐예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호 의존성이 매우 적다는 거죠. 다른 기업의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 그래서 결국 상호 의존성이 적다는 거.
다른 기업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적다. 근데 이제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상호 의존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냉면을 갖다 생산한다. 근데 우리 집 냉면이 진짜 좋은 고기 사용해서 육수를 내 가지고 또 좋은 메밀 가지고 면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품질은 뛰어나다. 그럼 다른 데서 냉면값 10,000원 받는데 나 혼자 50,000원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다른 데서 냉면을 얼마나 받는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있기는 있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전혀 없어요. 동질적이니까. 근데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뭐요? 상호 의존성이 있긴 하지만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질적인 재화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차별화한다고 그랬죠. 이질적인 재화의 생산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보다 품질이 뛰어나다 싶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이유가 이질적인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장벽은 매우 낮지요. 당연히 진입장벽은 매우 낮다. 그래서 누구나 이미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진입장벽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기에는 이제 그것도 독점적 경쟁도 단기와 장기를 갖다 구분해야 되는데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없이 정상 이윤만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도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없었죠. 초과 이윤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 장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가죠. 돈 벌려고. 돈 많이 버는 시장이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럼 다 뛰어들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에는 결국 뭐예요? 초과 이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이 생산비에 포함되는 정상 이윤만 얻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낮은 진입장벽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의 경우에도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고 정상 이윤만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가격 경쟁도 있죠.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게 가격 경쟁이에요. 내가 근데 냉면집을 하는데 가까운 데 냉면집이 또 있다. 그럼 당연히 그 집 냉면이 가격을 얼마나 받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우리 집 냉면이 그 집 냉면보다 더 뛰어나다, 맛이 뛰어나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리려면 뭘 해야 돼요? 광고 해야죠.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맛은 그게 그건가 같다 싶으면은 뭐예요?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래서 뭐 냉면 드신 다음에 뭐 과일로다 좀 비싼 이런 뭐 배라든가 사과 이런 걸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원두 커피를 갖다 제공한다든가 서비스를 차별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비가격 경쟁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덜 받거나 더 받음으로써 경쟁을 한다. 이것들은 가격 경쟁이에요. 근데 그 가격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경쟁을 한다. 이건 다 비가격 경쟁입니다. 근데 이제 비가격 경쟁에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광고나 선전 활동 또는 서비스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가격 경쟁입니다. 자, 물론 이런 걸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지요. 돈이 더 드는데 그 더 드는 돈은 결국에는 뭐예요? 제품 가격으로 포함되는 거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비가격 경쟁 가장 중요한 비가격 경쟁이 자, 광고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집 냉면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럴 때는 맛이 뛰어나다는 걸 집중 광고해야죠. 반면에 이제 다른 집보다 가격이 싸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가격이 싸다는 걸 광고해야죠. 이렇게 해갖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근데 공급자들은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 예, 다른 기업의 눈치 별로 안 본다. 상호 의존성이 적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완전 경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제품이 이질적이다. 즉 제품을 차별화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게 된다. 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장기에는 초과 이윤만 얻게 될 것이고, 또 가격 경쟁과 함께 비가격 경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인데,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도 제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울기가 매우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데 그 이유는 뭐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 수요 곡선이 매우 완만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자,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즉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에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시장 지배력,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어땠습니까? 수평이었죠. 그거 왜 그래요? 가격 수용자니까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은 수평선의 수요 곡선에 직면했습니다. 반면에 독점의 경우에는 유일한 공급자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파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했지만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 중간입니다. 자, 수평선의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가파른 형태의 독점 시장의 중간, 우하향하지만 기울기는 매우 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매우 완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기업은 가격 설정자입니다.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하다. 그리고 수요 곡선 나오면 이제 한계 수익 곡선 나오잖아요. MR 이퀄 P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 탄력성분의 1 나오죠. 거기에 맞게 MR 곡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끝에까지 연장했을 때 가로축에서 끊는 점, 딱 가운데 점을 지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MR 곡선은 자, 수요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역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 지배력은 있지만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매우 완만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그럼 이제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거는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다 뿐이고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그렇지만 시장 지배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완만하다 하는 거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같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고 MR 곡선 그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하고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MC 곡선 그렸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MR 이퀄 MC입니다. 우리가 MR 이퀄 MC라고 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은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MR 이퀄 MC인 점, 여기가 균형점이죠. 여기가 균형점이고 여기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MR 이퀄 MC에서 생산량을 정해요.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가격은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서 가격을 정합니다. 자,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격은 20만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네모가 뭡니까? 큰 네모가 총수입이죠. 큰 네모가 총수입이고 아래에 있는 하얀색 네모는 뭐예요? 아래에 있는 하얀색 네모는 총 비용이죠, 이게. 그러면 자, 큰 네모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윗부분의 네모가 이게 뭡니까? 총 이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윤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독점 시장하고 똑같아요. 단지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기울기의 차이 때문에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점이고, 여기에서 이윤은 바로 초과 이윤은 위의 네모가 초과 이윤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장기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옵니다. 완전 경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에는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게 되면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해요. 가지고 시장 전체 공급이 증가하고 따라서 가격은 하락한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은 뭐요? 제품을 차별화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장기 균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장기에는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단기에 이윤이 있다면 새로운 기업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게 되면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계속 들어오죠. 만약에 이제 거꾸로 손실을 갖다 본다. 손실을 갖다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기 균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장기 균형이 성립하는 과정인데, 자, 지금 여기 장기 균형입니다만 요 그림은 이제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일단은 단기에서 장기로 이어지는 과정. 자,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장기 균형점입니다. 장기 균형점인데, 장기 균형점은 수요 곡선하고 요 수요 곡선하고 AC 곡선인데 여기 LAC입니다. 장기니까 당연히 뭐요?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죠. 그래서 이거 LAC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하고 LAC 곡선이 접하는 점,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 요 점에서 또 MR하고 MC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장기 균형을 갖다 그릴 때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일단은 수요 곡선하고 LAC 곡선이 접하게 한 다음에 그 접하는 선이 있죠. 접하는 선을 갖다가 맨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당연히 내릴 때 한계 수익 곡선은 있었잖아요. 거기 그쵸?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은 나중에 그려야 돼요. 한계 비용 곡선이 뭐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도록, 그러면서 여기도 통과하도록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적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점을 갖다가 그릴 때는 먼저 LAC 곡선 그리고 나서 저 균형점을 접하게 되는 수요 곡선을 갖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한계 수익 곡선은 당연히 수요 곡선 그리면 한계 수익 곡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접하는 점에서 선을 쭉 내려요. 접하는 점에서 선을 쭉 내려가지고 자, MC 곡선, MR 곡선하고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하고 AC 곡선의 최하점을 뚫고 올라가도록 MC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다 올라가도록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도록 MC 곡선을 갖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그래프가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흑판에서 하나하나 그려가면 쉽게 그릴 수 있는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LAC 그린 다음에 수요 곡선 그리고 MR 곡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접하는 점, 수요 곡선하고 LAC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선을 쭉 내려가지고 그 점하고 LAC의 최하점을 갖다가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도록 MC 곡선을 그리면 그림이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세로축이 뭔지 가로축이 뭔지 반드시 그려야 돼요. 여기는 자, 가격이죠. 또는 비용. 가격과 비용. 그래서 달러 표시하면 됩니다. 달러 표시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거 다 여기다 쓰는 것이고, 자, 가로축은 뭐예요? 생산량이죠. Q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에다가 P, C 프라이스와 코스트예요. 가로축에다가는 Q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실 때 항상 두 개의 축이 뭘 의미하는지 안 그리면 낙서에 불과합니다. 꼭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장기 균형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한 듯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단기에 일단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요. 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수요 곡선이. 단기에 있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 장기의 접하도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접하도록. 왼쪽 이동해 가지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왼쪽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완만해지면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제품을 차별화한다고 했잖아요. 제품을 차별화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신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공급이 증가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질적인 제품이에요. 나하고 내 제품과 차별화된 다른 제품들, 차별화된 다른 제품의 공급이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갖고 수요가 감소했죠. 그렇지만 자 지금 대체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공급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제가 많아진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대체제의 존재 여부에서 얘기했죠.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자,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해가지고 장기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다. 그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대체제 공급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내 제품과 대체 관계에는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대체제 공급을 증가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제가 많아졌으니까 수요 곡선은 완만해지면서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단 말이죠. 기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접하는 점까지 이동하는 건 알죠. 여기 접하는 점까지. 접하는 요 점까지 이동하는 건 알죠. 근데 왜 거기까지만 이동하느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규 기업의 진입은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예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 그래서 신규 기업의 진입은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거기가 어디냐? 수요 곡선이 LAC에 접하는 점이에요. 요 점까지. 수요 곡선이 LAC에 접하는 점까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접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기에서 장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할 때까지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 결과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왼쪽 이동해 가지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접할 때까지 왼쪽 이동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요 점에서 MR 이퀄 MC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래 MR 이퀄 MC가 똑같다. 그래서 요 점에서 MR 이퀄 MC 이윤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이윤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거니까 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접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는 거예요. 1000으로. 그 다음에 가격은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수요 곡선상에 가격은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가격을 정했지만 어때요? 저 네모가 총 수입이자 동시에 총 비용이죠. 그럼 초과 이윤이 얼마입니까?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도 초과 이윤은 0이 된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균형점인 거 초과 이윤이 제로니까 정상 이윤만 얻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균형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해 가지고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초과 이윤이 있어 갖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장기 균형에서 각 기업은 최적 규모 이하에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의 생산량이 얼마예요? 요 점에 대응하는
천이 생산량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때 자, 최적 규모의 생산량은 얼마냐 하면 장기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요점이에요. LAC가 최저가 되는 요점. 그래서 LAC의 최저가 되는 요점에서 1100개를 생산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적 규모의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완전 경쟁 시장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요 상황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을 그대로 투영시키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은 얼마냐? 1100개입니다. 최적 규모의 생산량이에요. 최적 규모의 생산량이 1100개인데 지금 이 기업은 얼마를 만들어요? 1000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겁니다. 왜? 일부러.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이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설비는 갖추어 놓고 생산 설비를 갖추어 놓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자, 초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들은 초과 생산 능력, excess capacity를 갖다 보유한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설비를 갖춰놓고 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렇지만 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초과 생산 능력을 완전히 가동한다. 그럼 오히려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1000개 만들 때 비해서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손실을 갖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장기 균형에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에서는 초과 이윤이 물론 0입니다. 초과 이윤은 0인데 장기 균형에서 생산량을 따져보니까 최적 규모 이하에서 생산을 한다. 최적 규모 이하에서 생산을 한다. 그 얘기는 초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을 때 장기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 단기에 손실을 갖다 보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에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기존 기업이 탈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반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상황 볼 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초과 이윤이 있는 경우, 단기에 초과 이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가지고 장기 균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점 나와 있지만 최적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다. 최적 규모는 최소 평균 비용 생산점이에요. LAC가 제일 낮은 점이 최소 평균 비용 생산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갖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비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비효율성을 따지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은 최적 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과 비교한다면 완전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이제 장기 균형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 경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요. LAC의 최하점. 완전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점 생각나시죠? P equal LAC equal SAC equal SMC equal LMC. 기억나시죠? 그 초과 이윤은 0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장기 균형점이 LAC와 SAC의 최저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개별 기업의 경우 장기 균형은.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최저 평균 비용보다 높았죠. 최저 평균 비용보다 높았다. 그래서 이제 더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저 평균 비용보다 높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가격도 높아요. 최저 평균 비용보다. 생산량은 적고. 그래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생산량은 일단 생산량은 최저 평균 비용 수준보다는 뭐예요? 낮은 것이고 가격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초과 생산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cess capacity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비효율성이라는 얘기죠. 비효율적이다. 생산적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이질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따라서 뭐예요? 수요 곡선이
하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가격인데요. 독점적 경쟁시장과 완전 경쟁시장 대비해 보면은 완전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았죠.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았다. 그래서 원래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하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독점적 경쟁 기업은 어때요? 독점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았죠.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MR하고 MC하고 크로싱하는 점이 그게 MC예요. 그 수준이. 가격은 당연히 위에 있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배적 효율성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분배적. 이제 분배적이라는 말보다 배분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대개 번역할 때 영어로 allocation이라고 하면 배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distribution이라고 할 때는 분배라고 해요. 분배는 보통 소득 분배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원 배분이라고 할 때는 alloc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안 쓰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눈에 잘못된 게 많이 띄는데 한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책에 그 계산하는 나온 게 있는데 좀 틀린 거 아니냐. 본 내용 중에 맞습니다. 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우리가 비용도 총 비용,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비용 곡선, 총 비용 곡선인데 그냥 비용 곡선이라고만 써놓고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분배적이 아니라 제가 이거 샅샅이 지금 검토하면서 슬라이드를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거 미처 못 봤네요. 배분적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배분적 효율성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점 시장의 성격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 독점 시장의 성격이 나오는 이유가 상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도 독점과 비슷한 게 뭐냐? 완전 경쟁과 비교한다면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분명히 높습니다. 지금 독점적 경쟁도 완전 경쟁에 비하면 가격은 높지요. 또 아까 생산량은 적었죠. 생산량은 적다.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따라서 뭐예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있다는 말은 좀 전에 그림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역시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도 뭐요?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산량을 일부러 제한하기 때문에 최적 규모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데드웨이트 로스가 존재할 것이고 데드웨이트 로스가 존재한다는 말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독점적 경쟁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불충분한 경쟁이고 독점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독점만큼 성숙하지 못한 독점시장이고 그래서 독점과 경쟁시장의 중간쯤 위치한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점적 경쟁시장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독점력을 높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 경쟁과 함께 비가격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가격 경쟁의 핵심 되는 게 광고하고 선전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디자인을 약간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를 달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비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죠. 광고해야죠. 광고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 비용 들어가가지고 경쟁 시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비용은 누구에게?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가지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 형태고 또 가장 늦게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평가까지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역시 완전 경쟁보다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따라서 데드웨이 로스가 존재하고 따라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비가격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잉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점 시장을 봐야 되는데, 과점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와 경제학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뉴스와 경제학 나와 있는데 독과점화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독과점화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이걸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또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가지고 실제 이제 연구한 데이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사업이에요.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사업. 대개는 대규모의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대규모의 제조업에서 발생해가지고 되게 독과점 구조 고착,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는, 픽스되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독과점 구조라고 할 때는 상위 한 개 회사, 우리가 독점이라고 할 때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개의 기업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지배한다. 그럼 뭐예요? 독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위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일 때 뭐예요? 역시 독점으로 보는 거예요. 독과점으로. 우리가 흔히 독점하고 합쳐갖고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상위 하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또 상위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이걸 독과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디 나왔느냐?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금 이걸 개정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더 큰 데미지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함께 이제 상법 개정도 있죠. 그래서 흔히 규제 3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상법하고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들 많이 세우고 있는데 국회가 이미 다수이니까 아무리 저항해봤자 마음먹은 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장 집중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 집중도 해가지고 상위 3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어요. 물론 정유 같은 경우에 상위 3개밖에 없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 회사 어디 있나요? SK하고 SK 그다음에 GS 칼텍스가 있죠. GS 칼텍스하고 현대 오일뱅크가 있죠. 거의 3개죠.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현대 오일뱅크가 있고, 그래서 81.8% 이 정도예요. 승용차 90.5, 담배 99.7, KTNG 혼자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물론 수입 담배도 많이 들어오지만 라면도 상위 3개 회사가 83.6입니다. 맥주는 100%입니다. 국내산 맥주, 요건 이제 앞으로 조금 줄겠죠. 요새 향토 맥주 많이 나오고 그걸 또 허가했지 않습니까? 옛날 거니까. 이건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맥주 걸 허용을 했습니다. 옛날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허용을 해가지고 수제 맥주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그 수제 맥주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100%보다는 좀 줄겠죠. 커피 나오고, 설탕 100%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국내에서 설탕 누가 만들어요? 3개 회사가 만듭니다. 100%입니다.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3군데예요. 100%입니다. 판유리, 화학 등등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 독과점 구조 고착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나친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독과점이 고착화되면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경쟁이 줄 것이고, 경쟁이 줄면 당연히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뒤에서 보게 될 과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과점 시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과점은 영어로 올리고폴리라고 합니다. 올리고폴리.
그래서 소수의 생산자예요. 소수의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에서는 뭐예요? 자, 세계 회사가 75% 이상을 점유하면 과점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뭐 회사가 많아도. 그다음은 과점이 될 만한 게 꽤 많은 거예요. 좀 전에 그 예로 나왔던 거 말고도. 근데 과자 시장도 과점이나 마찬가지죠. 과자. 자, 세계 회사가 물론 과자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위 세계 회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죠. 그것도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다 과점으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의 주요 업종, 과점이다. 그래서 소수의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과점 시장이다. 근데 과점 시장은 기업 행동이 과점 시장에 있는 어떤 한 기업이 행동할 때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반응에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경쟁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갖다 미리 예상을 한 다음에 그 예상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한단 말이에요. 물론 행동이라고 하는 게 생산량과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점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모형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은 없어요. 과점 시장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은 모형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기업들의 행동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고민하는 거 그거예요.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은 따라올 것인가 안 따라올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행동이 다 그래요. 다.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자, 상호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디펜던스라고 해서 상호 의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기업 간의 상호 의존적이다. 행위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 과점 시장을 설명할 때 마라톤의 비유를 해요. 마라톤. 자, 마라톤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때는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뭐 철마다 지금 마라톤 대회가 있죠. 원래 지금 같은 시절 가을에는 보통 이제 뭐 봄에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마라톤이 대회가 있습니다. 국제 마라톤이에요, 다. 여름에는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또 마라톤이 있고 가을에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춘천 마라톤, 춘마라고 해서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출마한 적이 마라톤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25km 지점에서 그냥 기권을 해가지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라톤 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는 뭐예요? 진짜 수백 명이 출발해요, 진짜.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명, 인원을 10,000명으로 제한하는데 그 10,000명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는 선수들 배치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뒤에 배치해가지고 동시에 출발합니다. 자,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는 뭐예요? 누구 눈치 볼 게 아니죠. 그냥 내 페이스대로 뛰면 되는 거죠. 완전 경쟁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때는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다가 한 35km 지나고 한 40km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선두그룹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선두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한 4, 5명쯤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40km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스퍼트 해야 돼, 마지막. 자, 피니시 라인까지 스퍼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3명, 4명이 함께 뛰고 있다. 맨 앞에 선두그룹에서. 근데 그 중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데 고민되는 거죠. 내가 뛰어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옆에 같이 뛰는 사람들 눈치 보는 거죠. 보니까 쟤는 많이 지쳐 보이는데 내가 분명히 뛰쳐나가도 쟤는 안 따라올 것 같다. 근데 또 딴 애가 있는데 얘는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분명히 내가 뛰쳐나가면 쟤 따라올 것 같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죠, 이럴 때. 이럴 때가 바로 과점이란 말이에요. 40km 가까워지면서 선두그룹에 서너 명 남았을 때, 3명 내지 4명이 남았을 때 이때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판단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금 과점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스퍼트 했다. 뛰어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쫓아와. 다 지친 거예요. 아무도 안 쫓아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저대로 나 혼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뛰다가 시계 보니까 이거 좀만 열심히 뛰면은 신기록 나오고 상금 엄청난데 나올 것 같다. 그럼 죽어라고 뛰어야죠. 근데 이미 뭐 신기록은 어렵다 싶으면은 뭐요? 괜히 오버페이스 할 거 없이 그냥 1등으로만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 독점에 이제 혼자 남았을 때가.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론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에요. 출발할 때 완전 경쟁,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에 가까웠을 때 이때가 과점. 그러다가 만약에 혼자 스퍼트 해가지고 나간다 이럴 때 독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한 서너 명 남았을 때 얼마나 눈치 싸움이 심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과점 기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에요. 상대방 눈치를 보고서 자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점 기업들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건데 이 가격과 생산량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담합을 할 수 있다면 담합, 콜리션이라고 합니다. 뭔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담합할 수 있다. 그럼 굳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점 시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담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담합을 하게 되면은 상호 의존적이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점 시장을 설명할 땐 두 가지. 자, 경쟁 상대방의 반응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해야 되는 경우, 즉 기업의 행동이 상호 의존적일 때 협조하지 않는 거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에 비협조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협조적 모형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꾸르누 모형, 또 버트란트 모형이 있습니다. 버트란트는 원래 프랑스 학자고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베르트랑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떤 책에서는 베르트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대개 다 영어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버트란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베르트랑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스타켈버그 모형이라든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꾸르누 모형과 버트란트 모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만약에 기업들이 담합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예상 필요 없죠. 담합한다는 얘기는 뭐로? 서로 협조한다는 얘기죠. 협조적 모형인데 이걸 설명하는 게 완전 담합 모형이라고 해서 카르텔 모형이 있습니다. 자, 카르텔 잘 아시죠? 가장 유명한 카르텔이 뭐죠? 오펙이 있죠. 석유 수출국 기구. 과거에 오펙이 어떻게 했습니까? 석유 수출국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장관들끼리 가진 모임, 그 회의가 바로 뭐예요? 최고의사결정기구예요. 거기서 유가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가를 갖다 더블로 올린다. 그때 원래 1974년 이전에는 배럴당 5달러, 6달러였던 거예요. 그걸 2배로 올리자. 12달러까지. 또 13달러까지 올리자. 근데 만약에 13달러의 가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이 나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이 있으니까 생산량이 나오죠. 가지고 그 생산량을 유지해야만 13달러의 오일 배럴당 13달러 가격이 유지가 된다. 그럼 이제 생산량을 정했잖아요. 생산량을 정한 다음에 그 생산량을 뭐요? 각 나라마다 생산 능력과 매장량을 고려해 가지고 나라마다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할당받은 나라는 할당받은 것만큼만 퍼내서 팔아야 그 오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중간에. 깨진 이유가 뭘까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5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이 없던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몰래 밤에 더 퍼내서 팔면 떼돈 벌 텐데 이런 생각하죠. 그 중에 몇 나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밤에 몰래 더 퍼내가지고 현물 시장에다가 몰래 판매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알죠.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유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깨진 거죠. 오펙의 그 약속이 깨진 겁니다. 74년에 1차 석유 파동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79년에 2차 석유 파동을 겪었는데 그때 또 깨진 겁니다. 이게 참여하는 나라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펙,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카르텔인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협조적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점을 갖다가 구분할 때 크게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모형 크게 구분할 때 비협조적 과점, 협조적 과점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각 케이스마다
별도의 모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 모형들이 있지만 과점 시장 전체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형은 없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기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들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가 그거 그렇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점 시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의 특징은 자,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디펜던스.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 자,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과점 시장 전체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다. 가지고 자,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할 때 소수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전략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써주세요. 전략적 행동을 한다. 자,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인 행동,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이론이 게임 이론이에요. 그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기업들이 전략적 행동을 하고 기업들의 그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게임 이론. 지금까지 노벨상 여러 개 안겨준 이론이죠. 그 게임 이론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초보적인 내용들은 좀 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학기 과목으로 게임 이론이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전략적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게임 이론이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점 시장은 높은 진입장벽이 있죠. 높은 진입장벽. 오히려 독점보다도 진입장벽이 높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기존 기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더 어렵죠. 과거에 우리나라 경우에도 있었죠. 이런 게. 자동차 산업. 기존의 자동차 회사 해가지고 GM 대우하고 현대 기아차가 있었습니다. 쌍용이 있었고. 근데 삼성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1990년대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엄청 방해를 한 겁니다. 못하게. 그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인데 자, 김영삼 정부 어디예요? 본거지가 부산 아닙니까? 그 부산에다가 공장 내겠다. 공장을 부산에 짓겠다. 해가지고 이미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워낙 방해가 심하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외환위기 때 망해가지고 외환위기 때 그 이후에 망한 겁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다가 결국 삼성은 손을 띄게 된 것이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방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 진입 저지 가격 설정 모형도 있습니다. 리밋 프라이싱. 리밋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이것까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런 모형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것이고. 자, 과점의 경우에도 자, 비가격 경쟁이 존재합니다. 원래 우리가 과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질적 과점이 있고 이질적 과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동질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간에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동질적 과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설탕 얘기했습니다. 설탕 3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 설탕이 제일 달고 맛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전혀 없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동질적 과점이에요. 그리고 또 예컨대 휘발유.
어느 회사 휘발유가 제일 좋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유소 갈 때, 주유소 찾아갈 때 어떤 특정한 회사의 주유소 찾아가나요? 기름이 질이 좋아서? 아니죠. 가깝고 가격 싸면 가는 겁니다. 주유소끼리 경쟁을 하니까. 휘발유도 동질적인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점의 경우에는 동질적 과점과 이질적 과점 또는 제품 차별 과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을 차별화하는 경우 있죠. 제품을 차별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쟁이 치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동질적 과점의 경우에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죠. 저 회사하고는 우리 회사하고는 제품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서비스의 차이 내지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는데 이게 독점적 경쟁에서보다 당연히 더 치열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기업들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주 전쟁도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에서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자, 또 한 가지 책에는 안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점 시장에는 가격 경직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경직적이다. 리지디티.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가격이 한번 정해지죠. 그럼 그 가격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아요. 가격은 경직적이다.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가격을 갖다 마음대로 못 올려요. 내가 가격 올리면 쟤는 안 올린다. 그럼 내 물건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경직적이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과점 시장에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유명한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과점 시장의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모형. 자, 폴 스위지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습니다. 폴 스위지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원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입니다. 스위지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인데 그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게 독과점 시장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폴 스위지라는 학자도 마르크스 경제학자지만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위지가 설명하는 굴절된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이 한번 꺾여요. 우하향하는데 한번 꺾입니다. 가지고 이제 꺾여지기 전 부분하고 아랫 부분하고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에 폴 스위지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점 시장은 담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담합이 가능하다. 담합이나 카르텔과 같은 걸 비경쟁 행위라고 합니다. 담합이나 카르텔이 가능하다. 자,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다 같이 망하느니 사이좋게 가격도 같이 올리고 그렇게 지내자. 되게 몰래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도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 이동통신 시장이 있죠. 세 개 회사가 경쟁합니다. 딱 세 개죠. SKT, KT, LGU+. 이거 과점이죠. 가장 전형적인 과점. 그래서 과점 시장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기업이 경쟁을 한다. 그래서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전략적 행동을 하고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게임 이론이다. 그 다음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자, 가격 경쟁과 함께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는데 그 비가격 경쟁이 아주 매우 치열하다는 겁니다. 가격 경직성이 있고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스위지의 굴절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쟁 행위 해가지고 담합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에서는 담합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과점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과점 시장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봐야 됩니다. 꾸르노 모형이라든가 또 버트란트 모형 그리고 여러 가지 완전 담합 모형이라든가 또 거기다 이제 게임 이론까지 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여기서 끊고 그 뒷부분은 2교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